시세의 영웅들. 오왕 함녀는 무엇보다도 두통거리였던 경기 왕자를 처치해버리고 나니 그처럼 기쁠 수가 없었다. 그는 서교경을 왕후의 예우로 장사 지내주고 나서 오자서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부터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소. 묵가의 기틀이 이처럼 쉽게 튼튼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오대부의 덕택이요. 주공께서 흡족해 하시니 신은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러나 경기 왕자를 처치한 것은 신의 공적이 아니옵고 서교경의 공적이옵니다. 서교경의 희생적인 충성심과 탁월한 지혜가 없었던들 경기 왕자를 그처럼 간단히 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서교경이 그처럼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그러나 오대부는 서교경이라는 인물을 진작부터 알고 계셔서 나에게 서교경을 천거해 준 사람이 바로 오대부가 아니었소. 그러니까 오대부의 공적은 서교경에게 비할 바가 아니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는 경기 왕자를 지혜로서 살해할 생각은 미처 못하고 오로지 군사를 일으켜 전쟁만 하려고 했던 것이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승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 아니오. 그 일을 생각하면 오대부의 공적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싶구려. 과분하신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병서에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해서 선지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만 선지선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어떤 병서에 그런 말이 쓰여 있소. 그것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옵니다. 손자병법? 그런 병서가 있었던가요? 오왕은 손자병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모양이므로 오자서는 손무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고 나서 말했다. 신이 이번에 경기 왕자를 제거하는데 전쟁을 피하고 지략을 이용하게 된 것도 결국은 손자병법에서 배운 계책이었던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나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구려. 손무 선생은 지금도 병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저술이오니 대왕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날 오자서는 미완성의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오왕에게 전하면서 말했다. 이제는 초나라를 칠 실력도 충실해졌다고 생각되옵니다. 신의 소원은 국가의 기틀은 이미 튼튼하게 되었으니 언제건 초나라를 치는 것이옵니다. 초나라를 치는 것은 오자서의 뼈에 사무치는 소원이었던 것이다. 오왕은 오자서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노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오자서는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위를 누리게 된 것도 오자서의 덕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와 같은 강대국을 섣불리 치려다가는 이쪽이 망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오왕은 내심 적지 아니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대부의 평생 소원을 내 어찌 모르리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군사도 미약하지만 장수가 적어서 걱정이요. 전쟁을 하려면 특출한 원수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물이 없단 말이요. 그러자 오자서가 말했다. 신이 그런 인물을 한 사람 천거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원수로 삼으시면 초를 격파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옵니다. 오대부가 천거하겠다는 인물이 누구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를 원수로 삼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손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손무는 제 나라의 영구 태생이온데 어렸을 때부터 이인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아 위로는 호풍환우의 재주를 갖추었고 아래로는 귀신도 수육시키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병법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까닭에 용병법과 포진법에도 통하고 천문지리에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자서가 손무를 진심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원수로 모셔다가 초를 치려고 추천사를 과장되게 늘어놓는 것도 사실이었다. 오왕은 말만 들어도 흐뭇한 느낌이었다. 손무란 그렇게도 훌륭한 인물이던가요? 대왕전에는 신이 어찌 거짓 말씀을 아뢰겠습니까? 신은 전날 서교경을 천거하여 국리를 크게 얻은 바 있으나 손무 선생에게 비기면 서교경 따위는 한 개의 발가락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자서가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나오니 오왕은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꼭 모셔오도록 합시다. 대부께서 청하면 와주기는 하겠소?
그 화는 본시 명리를 초월하여 누구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병법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신하고는 옛날부터의 시무이기 때문에 신이 간곡히 부탁하면 승낙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신 예의는 극진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꼭 모셔오도록 합시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오? 전에는 제 나라의 낭낭 산중에 살고 계셨는데 일전에 신이 찾아가 보니까 여행 중이어서 소재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소재를 모르면 모실 수가 없는 일이 아니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꼭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서의 결의는 확고부동하였다. 오자서는 손무를 헌수로 모셔오려고 대부백비에게 친서를 써주며 말했다. 대부는 이 편지를 가지고 제 나라에 가서 손무 선생을 모셔오도록 하오. 손무 선생이 어쩌면 부재 중일지도 모르니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을 찾아내어 꼭 모시고 돌아와야 하오. 백비는 명을 받고 곧 제 나라의 낭낭산으로 손무를 찾아갔다. 그러나 손무는 일전부터 외국으로 여행 중이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대답이 아닌가. 백비는 기가 막혀서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에게 미주알 고주알 캐어 물어본다.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다니 어느 나라에 가셨다는 말씀인가?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옵니다. 언제쯤 돌아오신다고 하셨소? 언제 돌아오실지 그것도 모르옵니다. 선생께서 집을 떠나실 때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가봐야 알겠노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셨는지 그것도 모르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선생은 병법을 연구하시는 관계로 고전장을 현지 답사하시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 오고 계시므로 지금 여행하시는 목적도 역시 거기 있을 것입니다. 고전장의 현지 답사라. 그러나 어느 나라로 갔는지를 몰라 가지고서는 그것도 탐색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중원에는 나라도 많고 고전장도 허다한데 어디서 그를 찾아낸단 말인가. 백비는 생각할수록 눈앞이 아득하여 주인 어른이 길을 떠나시면 그래도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떠나신 후에는 아무 기별도 없었던가요? 하고 희망스럽게 나무라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불현듯 생각이 나는지 아참 선생께서 직접 기별을 보내주신 일은 없으나 일전에 송나라에서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선생은 지금쯤 정나라에 계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백비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자세히 캐어 물어보니 노인은 누가 선생을 송나라에서 만나 뵈었는데 그때 선생 말씀이 당신은 곧 정나라로 가겠노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꼭 만나보시려거든 지금이라도 정나라로 가보십시오. 정나라의 고전장을 찾아가면 선생을 틀림없이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대문 임납과 같은 소리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손무를 꼭 찾아내야 할 임무를 가진 백비로서는 설사 헛걸음하는 한이 있어도 정나라로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었다. 백비는 정나라에 오자 우선 고전장부터 알아보았다. 그러나 정나라에는 고전장이 한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할수록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러면 손무는 지금쯤 어디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선 손무의 행방부터 추적해보기로 하자. 손무가 장기 계획으로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된 근본 목적은 여러 나라의 고전장들을 실제로 답사해보면서 병법을 철저하게 연구해 보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에게 숨은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시무 오자서를 직접 찾아보자는 데 있었다. 오자서의 소식이 끊긴 지도 이러구러 7, 8년. 살아있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소식을 전해왔을 텐데 송나라로 떠나면서 보내온 편지가 마지막 소식이었으므로 손무는 그 후의 소식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은 오자서는 그 후에도 인편을 통해 손무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러한 편지들이 손무의 손에는 한 번도 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손무는 생각할수록 걱정스러워서 마침내 오자서의 소식을 직접 알아보려고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노기로 한 것이었다. 초나라가 오자서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어쩌면 오자서는 이미 죽어버린 목숨인지도 모른다. 손무는 집을 떠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자서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좁쌀 5천석의 태대부의 벼슬까지 주겠다.
는 초나라의 방문이 여러 나라에 나붙어 있었으므로 상금의 눈이 어두운 불량배들이 오자서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손무는 그러한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자 머리를 힘차게 흔들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니다. 오자서는 절대로 죽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호락호락 붙잡혀 죽을 인물이 아니다. 그는 무용에 있어서나 지모에 있어서나 불세출의 영웅 호걸이 아니던가. 그는 물론 여러 나라로 쫓겨다니느라 고초가 심했을 것은 들어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때로는 끼니조차 굶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때로는 신세 타령을 하며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으리라. 그러나 어떠한 고초와 어떠한 시련도 부형의 원수를 갚으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집념만은 굽히지 못했을 것 같았다. 손무는 오자서의 행방을 알기만 했다면 진작에 그를 찾아 나섰으리라. 그러나 행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소식이 이제나 있을까 저제나 있을까 하고 8, 9년을 기다리다 못해 마침내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었다. 오자서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온 곳이 송나라였기에 손무는 우선 송나라에 들러보았다. 그러나 넓디 넓은 천지에서 숨어 다니는 사람 하나를 찾아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에라 조급하게 서둘러 보았자 별 수 없는 일이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우선 전지 답사나 해보기로 하자. 10년쯤 각오하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지. 손무가 알아보니 송나라에는 유명한 고전장이 한두 곳만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수읍성은 가장 유서가 깊은 격전장이기에 손무는 우선 그곳부터 현지 답사를 해보기로 하였다. 수읍성은 본시 송나라의 영토인 것을 노나라가 억지로 점령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송나라가 부득이 제, 채, 진 등과 연합군을 구성하여 무력으로 돌려받을 때의 전쟁터였다. 노나라가 점령하고 있을 때의 성주는 장옥이라는 일기당천의 맹장이었다. 그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몸소대군을 이끌고 나와 싸우는데 그 기세가 잠옷 장엄하였다. 연합군의 총지휘관이었던 제나라의 관중은 산상에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노군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여간에서는 당해내기가 어려운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관중은 산상 지휘소에서 정도와 기도를 혼합한 전법을 쓰기로 하고 우선 붉은 깃발을 휘둘러 좌측에 채군이 나가 싸우게 하다가 그들이 불리해진 듯하면 이번에는 푸른 깃발을 휘둘러 우측의 송군으로 싸움을 교체하게 하였다. 그들 역시 전세가 불리해지면 이번에는 검은 깃발을 휘둘러 제군으로 싸움을 교체하게 하였다. 그 모양으로 세계국 연합 군사를 깃발 하나로 지휘하는데 통솔력이 얼마나 우수했는지 세계국 군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추호의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천하의 용장이라던 노나라의 장옥이도 정신적으로 압도되어 마침내 성을 내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손무는 현지를 답사하는 중에 그 지방의 고로들로부터 그와 같이 흥미진진한 군담을 많이 얻어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병법 연구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손무는 그가 저술 중인 손자병법이라는 책의 병세편에 다음과 같은 말을 기술했다. 물은 많은 군사를 적은 군사 지휘하듯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대를 조직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또 대부대를 소부대처럼 잘 싸우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명령 계통을 분명하게 세워 놓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손무의 병법 이론은 비단 지휘관이 장병들을 통솔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사업가가 많은 종업원을 통솔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비결일 것이다. 아무튼 손무는 수읍성의 현지 답사에서 병법 연구에 많은 소득을 얻었다. 그는 최고 지휘관이었던 관중이 깃발 하나로 세 나라의 군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도 얻을 수 있었다. 혼성 부대의 군사가 적을 만나 반드시 패함이 없게 하려면 기도와 정도의 전법을 교묘하게 뒤섞어가면서 써야 한다. 대저 전쟁이란 정도로서는 싸우기만 하게 되므로 이기는 데는 기도를 써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 쓰는 자는 무궁화기가 천지와 같고 마르지 않음이 강과 같다. 손무는 병법 연구를 위해 송나라의 고전장들을 답사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오자서를 찾는 노력만은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저녁마다 일부러 싸구려 객주집으로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주인 내외를 붙잡고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 집에서 자고 간 일이 있습니까? 하고 오자서의 행방을 열심히 추적해 보았다.
그러나 오자서를 만나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송나라에 어느덧 4, 5개월 동안이나 체류했건만 오자서를 찾아볼 가망은 거의 없었다.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봐야 하는데 도대체 오자서는 어느 나라로 가버린 것일까? 오자서의 행방을 모르는 손무 자신도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피로한 어느 날 거리를 무작정 싸돌아다니고 있노라니까 어느 부잣집 돌담 밑에 70이 넘어 보이는 관상가가 홀로 앉아 있었다. 손무는 관상가 앞에 털썩 주저앉아 복채를 내놓으며 노인장, 나 관상이나 좀 보아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관상가는 손무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적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어쩌면 관상이 이렇게도 좋소. 나는 80평생에 수십만 명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당신처럼 뛰어난 얼굴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오. 관상학에서는 불장입상지상을 으뜸으로 삼아오는데 당신이야말로 불장입상지상 바로 그것이오. 손무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불장입상지상이요? 두메 산골에서 밭이나 갈아먹는 촌놈에게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상가는 자신이 만만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해먹고 있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르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관상뿐인데 당신 얼굴에는 불장입상 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난들 어떻게 하겠소. 누가 알아요. 지금은 전시인데다가 당신은 훤칠하고 장대하고 학식도 풍부해 보이니까 혹시 어느 나라에서 장군으로 모셔갈지도 모를 일이지요. 내일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팔자가 아니오. 노인장께서 제 얼굴을 그토록 좋게 보아주시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손무는 일단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서 말했다. 그보다도 저는 지금 꼭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를 한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점이나 한번 쳐주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오. 노복술가는 서죽 20여 개를 두 손으로 모아 잡고 주문을 한참 외다가 그것을 이리 벌려보기도 하고 저리 벌려보기도 하더니 문득 점괘를 이렇게 말한다. 동남방행 즉 지기상하파. 동남방으로 가면 만나게 될 것이요. 손무는 점괘만 들어도 눈앞이 환히 밝아오는 기분이었다. 노인장 말씀대로 동남방으로만 가면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요. 점쟁이 노인의 대답에는 자신이 넘쳐 흐른다. 노인장, 정말 그럴까요? 그러자 노인은 화를 벌컥 내며 손무에게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아시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겠소. 이에 손무는 약간 당황해하며 말했다. 노인장,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너무도 기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아무튼 내 점은 틀려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저는 노인장의 점괘를 꼭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군요. 동남방으로 가야만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느 나라가 동남방에 해당됩니까? 노인은 턱으로 동남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동남방이라면 정나라밖에 더 있소. 정나라에 가면 그 친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오. 손무는 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편이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아 갈팡질팡하던 판인지라 점쟁이의 말대로 정나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노인장 덕분에 제가 정나라에 가면 친구를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러자 점쟁이 노인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복채를 손무에게 꺼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잠깐만. 이 복채일랑 도로 받아가지고 가시오. 손무는 어리둥절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점을 쳐받았으면 복채를 드려야 하는 법인데 점을 치고 나서 복채를 되돌려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러나 당신한테만은 복채를 받고 싶지 않아서 돌려주겠다는 것이오. 손무는 노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한테만은 복채를 안 받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 고집이 대단하군 그래. 돌려주면 순순히 받아가지고 돌아갈 일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나 일단 말을 꺼낸 이상 손무도 이유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노인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인장께서 제게 주시려는 돈은 저의 재물이 아니고 노인장의 재물입니다. 제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재물을 받아서 부정축제를 합니까? 저는 부정축제 따위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축제라? 하하. 점쟁이 노인은 부정축제라는 말에 박장대소하는 것이 아닌가. 점쟁이 노인이 너무도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손무는 일순간 어리둥절하였다. 노인장, 제가 무슨 실언이라도 했습니까?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노인은 앞을 휘휘 내저으면서 여전히 웃음이 넘치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부정축제라는 말이 우스워서 웃었을 뿐이요.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가져가면 부정축제인 것만은 사실이겠지. 노인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무슨 이유로 복채를 돌려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점쟁이 노인은 그제야 정색하고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복채를 돌려주려는 줄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해요. 점이란 복채를 받지 않으면 신통력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한테서도 복채만은 꼭 받아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일단 들어온 복채는 여하한 경우에도 돌려주는 법이 아니오. 그렇다면 저한테 복채를 돌려주려고 하신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 점이 바로 오해라는 말이요. 당신이 나에게 준 돈은 복채였고 내가 당신에게 주려는 돈은 복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종의 축의금이었소. 나는 오늘 당신의 관상을 보고 나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당신에게 축의금을 내놓고 싶었소. 그런데 오늘따라 손님은 당신 한 사람뿐이어서 돈이라고는 당신에게 받은 복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채와 축의금이 꼭 같은 금액이 되어서 오해를 사게 된 것이오. 노인장께서 저한테 축의금을 주신다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슨 처녀 장가라도 새로 들게 되리라는 말씀입니까? 손무는 축의금이라는 말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농담 삼아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좌우로 저어 보이며 이렇게 대답한다. 돈만 있으면 처녀 장가 따위는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이 무슨 대단한 경사겠소. 그렇다면 저한테 무슨 축의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의 운수를 너무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니 내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솔직히 말해주리다. 실은 당신의 관상이 너무도 좋길래 나는 당신의 사주팔자를 한번 풀어보았소. 그랬더니 사주팔자는 관상보다도 더욱 좋단 말이오. 내가 당신의 사주팔자를 시로 지어줄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점쟁이 노인은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써갈긴다. 옥이 산에 숨었음에 산이 헛되이 빛나고 구슬이 못에 잠겼음에 못이 부질없이 아름답다. 땅이 경륜을 품고 있으니 장차 어디서 어떻게 베풀어질 것인가. 손무는 점쟁이 노인이 써주는 시를 자세히 읽어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자기를 잔뜩 치켜 올려주는 시구가 은근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사주팔자를 좋게 보아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흙이나 파먹는 놈이 사주팔자나 좋으면 무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점쟁이 노인은 자신있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비록 산중에 숨어 살지 몰라도 당신은 앞으로 1년 이내에 귀인을 만나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이오. 그것은 산의 대장부로서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겠소.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축의금을 미리 주려고 하는 것이니 적더라도 나의 성의를 생각해 받아주시오. 손무로 보면 허황하기 짝없는 예언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성의를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민망스러워 축의금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런 뜻으로 주시는 축의금이라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 대신 후일에 운수가 대통하게 되면 노인장을 반드시 찾아뵐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얼굴을 좌우로 흔들었다. 그때에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일 것이요. 에? 이 세상에 없으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금년 섣달 금음날이면 저승으로 가버릴 사람이요. 나와의 용무는 모두 끝났으니 당신은 어서 당신 길을 가보오. 나는 할 일이 없으니 이제부터 낮잠이나 한잠 자야겠소. 노인은 돗자리 위에 길게 눕더니 눈을 감아버린다.
손무는 길거리의 관상가한테서 영문모를 축의금까지 받아가지고 송나라에서 정나라로 넘어왔다. 노인의 성의에 못 이겨 축의금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1년 후에 운수가 대통하리라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직 오자서뿐이므로 귀인을 만나 운수가 대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손무는 정나라에 들어와서도 고전장을 답사해가며 오자서를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정나라에서도 오자서를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나라에는 호화성이라는 유명한 고전장이 있다. 정나라와 진나라가 싸우고 있었을 때 정나라의 장수 팽원신이 5천도 채 못 되는 병력을 가지고 진나라의 5만 대군을 개교로써 섬멸시킨 유서 깊은 싸움터였다. 손무는 호화성을 돌아보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용병책의 최상의 방법은 적의 계략을 간파하여 그것을 미리 쳐부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적을 고립시키기 위해 친교국과의 이간책을 쓰는 것이요. 무력으로 적을 직접 치는 것은 하책이다. 손무가 호화성 성문 위에 올라서서 현장을 부감하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누구인가 등 뒤에 다가오더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선생은 혹시 제 나라에서 오신 손무 선생이 아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손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생면부지의 위장부가 머리를 정중히 숙여 보인다. 아무리 보아도 모르는 얼굴이다. 누구를 찾으시오? 환공합니다. 선생께서는 혹시 병법을 연구하시는 손무 선생이 아니십니까? 그렇소. 내가 손무요. 나를 어떻게 아시오? 손무는 의아스러워 반문하였다. 상대방은 대답하기 전에 우선 안도하여 가슴부터 내리쓸면서 후유 손 선생을 반년이 넘도록 찾아 헤매다가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고 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닌가. 손무는 점점 궁금하여 물었다. 나를 반년이 넘도록 찾아 헤매다니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하고 따져 물었다. 상대방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머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백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선생을 꼭 모셔오라는 오자서 대부의 명령을 받들고 저는 반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고전장을 찾아 헤매다간 선생을 오늘에야 뵙게 된 것이옵니다. 오자서라고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오? 손무는 오자서라는 말에 크게 반가워하였다. 백비는 오자서의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오자서 대부께서 선생께 드리는 친서가 여기 있으니 읽어보아 주십시오. 하고 오자서의 친필 편지를 내주었다. 편지의 사연은 이러하였다. 손무 선생님, 인자는 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지자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선생은 제세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명군을 만나지 못해 오랫동안 산중에 계셨습니다. 소생은 갖은 고난을 겪어오다가 다행히 오나라에 와서 안정을 얻게 되었사온데 오왕 합려는 현사를 알아보는 명군인지란 선생을 꼭 모셔오라는 특별 분부가 계셨습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이 편지를 보시는 대로 오나라에 오셔서 크게는 오나라가 패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게는 소생의 평생의 염원인 원수를 갚는 데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생의 일생일대의 간청을 물리치지 마시기를 거듭 간청하는 바이옵니다. 오자서 올림. 손무는 오자서의 간곡한 편지를 읽어보고 마음이 그지없이 기뻤다. 첫째는 죽었을까 걱정했던 사람이 버젓하게 살아있다니 기뻤고, 둘째는 설사 살아있더라도 도망을 다니느라고 고생이 악착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오나라에서 고관 벼슬을 지내고 있다니 기뻤고, 셋째는 백년지기를 여러 해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남방으로만 가면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고 예언한 그 관상쟁이 노인은 이제 알고 보니 보통 점쟁이가 아니었구나. 손무는 관상쟁이 노인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였다. 손무는 백비와 함께 그 길로 정나라를 떠나 10여일 후에 오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 오자서가 국경지대까지 몸소 마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 그리하여 손무를 눈물로 껴안으며 말했다. 선생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고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무도 오자서를 힘차게 껴안으며 말했다. 오대부의 건재하신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선생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들 저는 오래전에 불귀의 객이 되었을지도 모르옵니다. 모두가 선생의 덕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오대부는 하늘이 아시는 인물인지라 지금까지의 고난은 하늘이 일부러 베푸신 시련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무는 재회의 기쁨을 한없이 나누고 있었다. 오자선은 오도로 돌아오자 손무를 왕에게 접견시키려고 왕궁으로 직행하였다. 오왕 함녀는 손무가 온다는 전가를 받고 뜰 아래까지 내려와 반갑게 영접하며 말했다. 선생을 흠모해 온 지 오래인데 오늘에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리고 전각에 모셔 연회를 베풀며 다시 말했다. 나는 대위에 오른 이후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지만 아직 현사를 얻지 못해 이렇다 할 공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오대부의 천거로 선생 같은 고현을 얻게 되었으니 선생은 이 나라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손무가 두 손을 모으고 대답한다. 소생은 동해에서 밭이나 갈아먹는 촌부인데 어찌 대왕 전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지혜가 있어오리까? 무슨 말씀을? 선생께서는 많고 불멸의 병서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대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병서의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나치신 칭송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병서는 시계, 작전, 모공, 군영, 병세 등등 13편에 걸쳐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는 중이온데 그것을 제대로 완성시키려면 몇 해가 걸릴지 저 자신도 잘 모를 일입니다. 전쟁이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도 복잡한 일이기에 일생 동안 연구해도 완성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는 대를 물려가면서 연구하라는 유언이라도 남길 생각입니다. 하하, 대를 물려가면서 연구하라는 유언까지 남기시겠다고요. 오자서도 오왕과 함께 소리를 크게 내어 웃으면서 말한다. 대왕께서 선생의 병법 강의를 무척 들어보고 싶어 하시니 선생께서는 며칠 쉬시고 나서 병법에 대한 어전 강의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 후 손무는 오왕 앞에서 병법에 관한 어전 강의를 하는데 그 이론이 놀랍도록 정연하였고 또한 화술이 능란하여 흥미도 진진하였다. 더구나 전사상의 유명한 전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승패의 원인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하는 데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왕은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휘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천군만마라도 수족같이 쓸 수가 있겠군요. 손무가 웃으며 대답한다. 병법 연구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병법을 잘만 이용하면 군사뿐만 아니라 안방에 있는 부녀자들도 군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는다. 선생은 농담이 대단하시군요. 부녀자들을 어찌 군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손무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흔든다. 저는 농담이 아니옵고 진담입니다. 대왕전에서 어찌 감히 농담을 올릴 수 있사오리까? 그럼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는 말씀이요. 물론입니다. 대왕께서 만약 제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대왕전에 실증을 보여드릴 용의도 있사옵니다. 실증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지금 궁중에는 많은 궁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사온데 그 여인들도 제가 사흘 동안만 군사훈련을 시키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사옵니다. 뭐요? 궁녀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오왕은 손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오자서도 손무의 장담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선생, 궁녀들의 일상생활은 화려하면서도 매우 부박한 편인데 그런 부녀자들을 당당한 군인으로 만들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은근히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손무의 태도는 확고부동하였다. 오대부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쩌겠소. 그리고 다시 오왕에게 말한다. 믿기 어려우시면 저에게 실증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 궁중에 궁녀들이 몇 사람이나 있사옵니까? 궁녀들을 모두 합하면 인려 80명가량 되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며칠 동안 군사훈련을 시킬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군 망상한 죄로 저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장담을 하고 나서므로
오왕은 확실한 결과를 시험해 보기 위해 즉석에서 허락할 마음을 먹었다. 노귀홍상의 유두분면의 궁녀들을 군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밤과 낮으로 대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궁녀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손무는 비록 궁녀들이라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나서므로 오왕으로서는 손무의 지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궁녀들에게 동원령을 내려놓을 테니 선생은 내일부터 며칠 동안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보아 주시오. 하고 즉석에서 허락을 내렸던 것이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오자선은 불안스럽기 짝이 없었다. 물론 군인이란 지휘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강병도 될 수 있고 약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자서이기는 하였다. 그러기에 허다한 군사들을 항상 강력한 정예부대로 만들어 온 오자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궁녀들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오자서도 일찍이 여자를 간첩으로까지 기용해 본 일도 있었다. 여자 간첩들은 남자들보다도 안전성이 많고 치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첩과 군인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간첩은 적의 비밀만 탐지해냈으면 그만이지만 군인은 손에 무기를 들고 적과 직접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아양을 떠는 일밖에 모르는 회롱회롱하는 궁녀들을 어떻게 어엿한 군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오자선은 내심 크게 불안스러워 어전을 물러나오며 손무에게 말한다. 궁녀들이란 왕의 세도를 믿고 누구의 말도 들어먹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군인으로 만들기는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손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여자를 간첩으로까지 기용하는 과단성을 보여주실 오대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상인즉 내가 여자도 군인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대부에게서 배운 착상이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대부야말로 나의 스승인 셈이요. 선생께서는 무슨 과분하신 말씀을.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간첩과 군인은 기본 임무가 판이하기 때문에 여자를 간첩으로 이용하기는 쉬워도 군인으로 기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는군요. 오왕과 약속을 이미 해놓았으니 되든 안 되든 내일부터 실지로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소이다.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기군망상의 죄로 엄벌을 받을 뿐이겠지요. 손무는 성격이 대범한 사람이어서 어디까지나 태연자약하였다. 다음 날 100여 명의 궁녀들은 어명에 의하여 모두 군사훈련장으로 출동하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화사한 궁녀복에 얼굴도 예쁘게 화장한 상태여서 군사훈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놀이를 나온 듯이 제각기 시시덕거리며 헤헤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손무는 그처럼 무질서한 여자들을 이제부터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손무가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게 되자 오왕은 그 광경을 직접 관람하려고 오자서와 백비 등을 대동하고 망운대에 올라와 앉아 있었다. 손무는 오왕을 본 채도 아니하고 궁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내린다. 너희들 100여 명은 모두가 대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궁녀들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군사훈련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섰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일개의 군인에 불과할 뿐이지 궁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인 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을 해야 한다. 만약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회부할 밖에 없는데 군법에서는 명령 불복종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숨이 아깝거든 누구를 불문하고 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라. 알겠느냐? 추상 같은 선언이었다. 그러나 왕을 등에 업고 있는 궁녀들은 손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저자는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이기에 우리한테 감히 저런 엄포를 놓는 거야. 누가 아니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는 모양이지. 궁녀들은 제각기 이런 조소의 말을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손무는 그런 불평을 들은 채도 아니하고 우선 편대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궁녀들 중에는 오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하씨와 강씨의 두 빈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손무는 편대를 짜면서 말한다. 군대는 행동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편대를 조직해야 한다. 100여 명을 50여 명씩 좌우 양편대로 나눌 터이니 하비는 좌군의 부대장이 되고 강비는 우군의 부대장이 되어 각각 부대 지휘의 총책임을 맡으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무기를 가지고 5사람이 모여 분대를 이루고 10사람이 모여 소대를 이루도록 하라. 궁녀들도 거기까지는 장난삼아 명령대로 움직여 주었다. 일단 부대 편성이 끝나자 손무가 다시 훈시를 내린다. 군사 행동 중에는 다음의 5가지 법칙을 절대로 준수해야 한다. 첫째, 행렬을 혼란시키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둘째, 전진 시에 낙오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셋째, 훈련 중에는 잡담을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 다섯째, 행동을 통일하기 위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상 5가지 법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군법에 회부하여 엄벌에 처한다. 궁녀들은 누구의 집계가 짙는가 싶어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버리고 있었다. 편대 조직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어서 궁녀들도 거기까지는 말을 순순히 들어주었다. 그 다음으로 실전 훈련을 하게 되자 손무는 행동 규범을 이렇게 명시해 주었다. 생사를 걸고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군의 행동 통일이다. 행동 통일을 못하는 군대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오합지졸에게는 패배와 죽음만이 있을 뿐 승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행동 통일을 위한 행동 규범은 군대의 명맥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규범만은 엄수해야 한다. 내가 이제부터 행동 규범을 상세하게 말해줄 테니 너희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여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궁녀들은 제각기 제멋대로 상긋상긋 웃기도 하고 안 입고 온 듯 입술을 비쭉거리기만 할 뿐 대답이 없다. 손무가 노기를 띠며 말한다. 너희들은 왜 대답이 없느냐? 군인은 언제나 대답이 명확해야 한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궁녀들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노래 가락조로 예의 하기도 하고 비웃는 어조로 알아싸와요. 하기도 하는데 실상인즉 열이 하나같이 조롱만 하는 표정이었다. 손무는 궁녀들의 정신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다. 이것들은 왕을 등에 업고 군령을 개똥같이 알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이래 가지고서는 군사훈련이 어찌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들의 정신 상태부터 고쳐놔야겠다. 손무는 속으로 단단히 벼르며 군사훈련의 행동 지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실지 훈련으로 들어가겠는데 모든 사람은 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북을 한번 울리면 모든 사람은 자기 편대끼리 열을 지어 서도록 하라. 북을 2번 울리면 편대별로 진을 치고 적과의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북을 3번 울리면 모든 편대는 즉각 해산하여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라. 모두들 내 말 알아들었느냐? 궁녀들은 이번에도 뭐라고 한마디씩 쑥덕거리기는 했으나 정신 자세가 바로잡히는 기색은 추호도 보이지 않는다. 손무는 굳게 크게 분노하여 만약 구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법에 회부하여 엄벌에 처할 터인즉 그리 알고 있거라. 하고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뒤에 북을 힘차게 한번 두드렸다. 그러나 그렇게 귀가 닳도록 일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궁녀들은 제각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기만 할 뿐 편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북을 2번 울려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포진을 하기는커녕 여전히 우왕좌왕할 뿐이 아닌가. 손무의 분노는 마침내 극에 달했다. 손무는 분노를 참아가며 북을 다시 한번 울려보았다. 그러나 궁녀들은 시시덕거리기만 할 뿐 편대를 이루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손무는 분노가 폭발하였다. 그리하여 군기관이 어디 있느냐 군기관을 급히 불러오너라. 하고 외쳤다. 군기관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군사들이 군령을 어겼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냐? 군기관이 대답한다. 군사가 군령을 어겼을 때에는 먼저 대장을 처벌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대장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냐? 대장에게 차명을 내리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알았다. 그러면 좌군 대장 하빈과 우군 대장 강빈을 불러내어 여럿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도록 하라. 무시무시한 군령이었다. 조금 전까지도 방종하기 짝이 없었던 궁녀들도 차명이라는 소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하빈과 강빈은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하며 전신을 와들와들 떨기까지 하였다. 하빈과 강빈이 손무 앞에 끌려 나오자 형리들이 손에 장검을 들고 나타났다. 망운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오왕이었다. 오왕은 옆에 있던 대부백비를 급히 불러 하빈과 강빈은 내가 각별히 총애하는 아이들이니 처형을 하지 말도록 손무 장군에게 일러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백비가 번개같이 달려와 손무에게 황명을 전했다. 그러나 손무의 태도는 냉혹하리만큼 준엄하였다. 나는 이미 왕명에 의하여 지휘관이 된 사람이요. 지휘관은 전장에서만은 왕명에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요. 이제 만약 왕명에 의하여 두 여인을 용서해 준다면 모두가 나의 명령을 무시할 것인즉 나는 무엇으로써 군대를 지휘해 나갈 수 있겠소. 한번 군령을 내린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군령은 그대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빈과 강빈을 기어코 차명에 처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나서 대장을 새로 뽑아 북을 울리니 여태까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궁녀들의 행동이 놀랍도록 민첩하게 되었다. 북을 한 번 울리면 삽시간에 편대를 이루고 북을 두 번 울리면 포진을 정연하게 갖추고 북을 세 번 울리면 모두들 해산하여 신속히 손무의 앞으로 모여드는데 그 민첩하기가 어느 정예부대 못지않게 우수했던 것이다. 오자서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감탄하며 오왕에게 말한다. 과연 손무 선생은 천하의 명장이시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애빈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오왕은 내심 크게 분노하여 말이 없었다. 손무는 군대의 지휘권을 일단 위임받은 이상 누구에게도 그 권한을 침범당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왕이 극진히 사랑하는 애빈들이 아니었던가. 그러기에 오왕은 손무의 지휘권까지 침범해가면서 특사를 내려주기를 특명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무는 그녀들을 기어코 차명에 처하고야 말았으므로 오왕의 기분이 극도로 불쾌해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손무는 그들 두 여인을 차명에 처함으로써 나머지 궁녀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똑똑히 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손무를 어찌 등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 왕명을 무시하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오왕은 속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오자서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자서는 오왕의 그러한 눈치를 재빨리 알아채고 전하 자고로 군대는 거짓을 용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의 범법을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범법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면 군대의 기강을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나이까? 전하께서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 국가의 백년 대계를 그르치지 마시도록 하시옵소서. 오왕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오자서가 다시 간한다. 대왕께서는 이제부터 강초를 정벌하여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시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손무 선생 같은 명장을 모셔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하잘것없는 두 여인으로 인해 천하의 명장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가라지가 아까워 이삭을 뽑아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깨끗이 버리시고 냉철하게 고려해 주시옵소서. 오왕은 그제서야 깨달은 바 있는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오대부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 사람을 쓰기로 합시다. 손무를 기용한다면 무슨 자리를 줘야 하겠소? 하고 묻는다. 오자서가 즉석에서 대답한다. 등용을 한다면 당연히 원수로 모셔야 합니다. 손무 선생을 원수로 삼고 제가 대장이 되고 백비를 부장군으로 삼으면 초나라가 제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왕은 그제서야 얼굴에 회색을 띠며 그러면 세 분이 합심 협력하여 어떡하든지 초를 정복시키도록 하오. 오자서는 그 길로 곧 손무의 숙소로 찾아가 원수로 부임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손무는 대번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나는 비록 병법을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 자신이 남하고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요. 손무가 원수로 취임해 주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오자서는 크게 당황하였다. 선생의 도움을 얻어 원수를 갚으려는 것은 저의 필생의 염원인데 선생께서 이를 거절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선생이 세속의 명리를 초월하고 계심은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원수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오니 부디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자서가 눈물로 호소하니 손무는 매우 난처한 기색으로 이렇게 반문한다. 내가 하빈, 강빈 두 애빈을 차명에 처해서 오왕이 몹시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오왕은 거기에 대해 무슨 말씀이 없으셨던가요? 오자서가 대답한다.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여인을 차명에 처함으로써 나머지 궁녀들의 기강이 즉각적으로 확립된 양상을 보시고 나서는 선생의 지휘력에 크게 감복하셔서 선생을 기어이 원수로 모셔오도록 하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오자서는 손무를 설득하기 위해 오왕의 도량을 과장하여 말했다. 그래요? 사실이 그렇다면 오왕은 명군인가 보구려. 오왕이 명군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그의 피늘에 몸을 의탁하려고 했겠습니까? 선생은 저를 위해 부디 중책을 맡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오군을 강력하게 양성해 놓았기 때문에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도 당해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가 없는 것이 커다란 약점이므로 설생께서 군사가 되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손무가 웃으며 말한다. 오대부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병법을 연구하는 일개의 학도에 불과할 뿐이지 실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백면서생입니다. 그러나 오자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병의 원리를 모르는 돌팔이 의사는 몇만 명의 환자를 다루어 왔어도 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쟁도 그와 같아서 병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지휘관은 실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승리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선생은 저를 위해 원수의 자리를 꼭 맡아주시옵소서. 선생이 끝까지 거절하신다면 저는 필생의 염원인 원수 임무를 깨끗이 단념해버리고 사세의 길을 택할 밖에 없겠습니다. 오자서의 각오는 잠옷 심각하였다. 사세의 길을 택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손무는 적이 놀라다가 문득 송나라에서 만났던 점장이 노인의 예언이 연상되어 오대부께서 그처럼 간청하신다면 내 어찌 끝까지 거절할 수 있겠소. 이것도 나의 운명인 모양이니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해 큰일을 도모해 보기로 합시다. 하고 오자서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였다.